지난 시간에는 조조가 헌제를 웅립한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동탁의 장안 천도 이후 손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년 한복에게서 기주를 차지한 원소가 공손찬에 집중하기 위해 유표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원술은 유표가 자신이 아닌 원소 편에 선 것을 몹시 불쾌해했으며 형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유표를 뒤에 두고 위로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술은 유표를 정리한 후 북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손견에게 유표를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남군 양양현에 있던 유표는 손견이 출진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황조를 보내 남양군 등현과 번성 사이에서 손견을 막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황조는 손견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막아서는 황조를 격파한 뒤 파죽지세로 남진하여 유표가 있는 양양을 포위하였습니다. 이에 궁지에 몰린 유표는 다시 한번 황조에게 몰래 나가 군사를 징발하여 손견의 뒤를 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황조는 유표의 지시대로 야밤에 몰래 나가 군사를 모은 후 뒤를 치려고 하였는데 손견이 이를 알고는 반대로 급습하자 황조는 패하여 현산으로 도주하였습니다. 손견은 기세를 몰아 황조를 추격하여 현산에 도착하였는데 숨어있던 황조의 병사가 대나무 사이에서 몰래 활을 쏘았습니다. 손견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화살에 맞아 쓰러졌고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손견이 죽자 군은 혼란에 빠졌는데 조카 손뿐이 손견을 대신해 병사들을 급히 수습하고는 원술이 있는 남양군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술은 손분을 예주자사로 임명하며 손견의 뒤를 잇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손견의 시신은 유표군의 손에 넘어갔는데 손견이 장사태수 시절 연을 맺은 환계라는 자가 유표를 찾아가 시신을 유족에게 넘겨야 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유표는 이를 허락하였고 손견의 시신은 손분에게 보내졌습니다. 손분은 손견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원수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난과 반동타견 합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손견은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손분은 장례를 마친 뒤 양주 구강군 수춘현에 주둔하고 있던 원술에게 다시 가서 의탁하였습니다. 마침 원소와 원술이 구강태수권으로 불화가 일어났는데 원술은 손분을 시켜 원소가 임명한 구강태수를 공격하게 하였고 손분은 전투에서 승리하여 원술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후 원술은 오경과 손분을 보내 단양군을 점거하였고 공로로 오경은 단양태수 직책을 받았고 손분은 단양도위에 임명되었습니다. 손씨 가문은 손견의 죽음으로 몰락은 아니지만 크게 쇠퇴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 예상을 뒤집어 엎을 인물이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손견과 오부인 사이에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손책, 손권, 손익, 손광이었습니다. 손견이 황건의 난으로 주준을 따를 때 그의 가족들은 수춘현에 정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장남인 손책은 어릴 때부터 여러 인물들과 교류를 하며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그 중에는 명문가 자제인 주유도 있었는데 그 둘은 동갑으로 매우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당시 양주 여광군 서현에 거주하던 주유는 손책의 명성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수춘현에 방문하였습니다. 주유는 손책을 만난 뒤 그에게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유의 주씨 가문은 손책과 그의 가족들에게 서현에 있는 큰 저택을 사주며 근처에 살 것을 권하자 손책은 이를 감사하게 여기며 가족들과 함께 서현으로 이주했습니다. 비록 손씨 가문은 주씨 가문에 비하면 보잘것없었으나 당시 손견은 승승장구하여 난세에 나타난 신성으로 인정받았기에 주씨 가문 입장에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게 주유와 함께 지내다가 191년 손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책은 양주 5군 고가현으로 돌아가서 손견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사를 지낸 후 손책은 서주 광릉군 강도현에 거처하며 유표와 황조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손책은 장괭을 알게 되어 수차례 그를 찾아가 세상의 일에 대해 여러 조언을 구했습니다. 손책은 장괭이 자신의 대업에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자신의 복수와 후한의 부흥이라는 대업 달성을 도와줄 것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장뱅은 손책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손책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자신에게는 장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도와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결국 손책의 절실함에 마음이 움직여 그를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장뱅은 손책에게 강동을 거점으로 양주와 형주를 통합하여 세력을 키운다면 복수에도 성공할 것이며 황실을 바로 세우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장뱅이라는 인재를 얻은 손책은 마침 원술이 조조에게 패하여 수춘현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그는 손견이 남긴 병사들을 원술에게서 되찾기 위해 장뱅에게 가족을 부탁하고 수춘현으로 떠났습니다. 손책은 수춘현에 도착하자 원술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원술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손견의 의지를 잇겠다고 말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청하자 원술은 그를 기특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원술은 손책이 원했던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원술은 손책에게 손견의 자녀 병사들을 돌려주는 대신 외삼촌 단양태수 오경과 사촌 형인 단양도의 손분에게 가서 병사를 모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손책은 어쩔 수 없이 원술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수춘현에서 등용한 여범을 강도현으로 보내 가족을 오경과 손분이 있던 고가현으로 이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고가현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때 서주자사 도겸이 여범을 원술의 첩자로 여겨 그를 붙잡았습니다. 도겸은 손책이 강도현에 왔을 때부터 원술의 첩자라고 생각하여 그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손책이 원술에게로 가자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다시 그 휘하에 있던 여범이 서주로 오자 이번에는 그를 구속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여범은 감옥에서 탈출하여 손책의 가족들을 데리고 고가현으로 갔습니다. 이후 손책은 오경에게 의탁하여 수백의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마침 조랑이라는 산월족의 족장이 군을 이끌고 단양군 경현을 습격하여 손책이 이를 막기 위해 대치하였는데 이기지 못하고는 조랑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이때 정보가 창으로 적들을 돌파하여 손책을 간신히 탈출시켰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손책은 병사들을 거의 잃었기에 곧장 원술에게 급히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술은 손견의 자녀 병사들을 손책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별도 언급은 없으나 손책은 수춘현에 머무르며 원술군에 편입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손책은 가문을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아버지 손견의 자녀 병사들을 원술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손책은 원술 밑에서 무사히 독립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손책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